네, 반갑습니다. 오늘 노인복지론 3강 3주차 내용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리죠? 잠시 끄고 날이 좀 많이 따뜻해졌고 사실 이제 다음 주면 이제 시기상으로 이제 비대면 강의를 이제 시작하는 오늘 이제 이 녹화하는 날가 13일인데 다음 주 월요일이면 이제 실제로 이제 학기가 시작하네요. 드디어 뭐 이제 학기가 시작을 하더라도 한 2주간은 비대면 강의를 하고 또 여의치 않으면 또 2주간 또 뭐 3주간 또 비대면 강의를 계속 하지 않을까 생각 중이에요. 뭐 정확한 일정은 학교 공고가 나와 봐야 알겠지만 지금은 딱히 알 수가 없고 그랑 상관없이 저는 계속 영상을 이렇게 찍어서 올릴 예정이에요. 그러니까 영상 찍어서 올리면서 제가 이제 가지는 장점, 저한테 주는 장점이 뭐냐면 수업의 PPT로 이렇게 할 때랑 이 영상을 만들면서 하니까 확실히 제가 또 PPT를 한 번 좀 더 보게 돼요. 한 번씩 더 보게 되고 예전에 했던 거 지난학기 했던 거를 다시 보면서 저 수정할 부분도 수정하고 아니면 좀 예전에 했던 좀 틀렸던 부분 좀 말 못했던 부분들 조금 수정하기도 하고 해요. 저도 뭐 완벽하지 않으니까 어떤 부분은 좀 모자란 부분도 있고 틀리는 부분도 있고 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번 기회에 저도 좀 정리를 하면서 지금 요렇게 강의를 찍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좀 재밌고 그래요. 이게 지금 강의가 수업 때문에 그런지 이게 유튜브 제 채널을 만들어 놓은 유튜브에서도 나오고요. 유튜브에서도 여기 지금 여러분 바로 혹시 이제 안 보시는 친구도 있으니까 여기 보면 제 유튜브에서도 이렇게 지금 현재 나오고 있고요. 그쵸? 여기 나오고 있고 여기서 그냥 바로 구독 13명이나 됐어. 여기서도 바로 보실 수가 있고요. 여러분들 LMS를 안 통하셔도 LMS에 남겨주시는 거는 그 댓글이랑 그렇게 추석 때문에 남겨주시는 거고, 다른 한편으로는 제가 학과 홈페이지, 그러니까 학과 홈페이지로 들어갈게요. 행정학과 이렇게 가면 행정학과에 제가 이렇게 이제 없애고 홈페이지를 만들어 놨어요. 홈페이지를 만들어 놨는데 홈페이지 쳐보시면 제가 이번 기회에 홈페이지를 좀 만들었습니다. 홈페이지 쳐보시면 제가 한 번씩 듣는 노래 뭐 이런 한 번씩 수업에서 제가 하면 들려드렸죠. 그러니까 요런 것도 있고, 그러면 여기에 보면 잠시만 좀 내려놓을까. 여기 보시면 제 바이오그래피 제가 학교 나온 거랑 제 테시스 그 다음에 저가 상 받은 거 이런 거, 그 다음에 제가 지금 현재 연구하고 있는 퍼블리케이션 요런 연구, 그 해외 저널이랑 국내 저널에 지금 내고 있는 연구들, 그 다음에 제가 지금까지 한국에서 제가 그 PI가 연구 책임자로서 받은 펀딩 내용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제 유튜브 채널에 또 제가 또 올려놨어요. 지금까지 했던 거 유튜브 채널 올려놓고, 이제 이게 고양이 제가 키우고 있는 고양이는 아니고요. 예전에 그 북경대에서 누가 고양이를 버렸어요. 유기묘 있었는데 제가 그 유기묘를 한 달 정도 좀 보관이라고 해야 되나, 이걸 보호라고 해야 되나, 보호라고 맞죠? 보호하면서 찍었던 영상을 그냥 한 번씩 보고 있어서 그냥 있던 거 좀 올려놨습니다. 파일 정리할 겸. 여기 와서 여러분들이 보셔도 됩니다. 2주차까지 제가 지금 대학원 수업, 여기는 대학원 수업 영역이고요. 안 보셔도 되고, 실천론이랑 노인복지론
오늘 이제 노인복지로 하니까 또 오늘 올리면 또 이게 3주차 좀 올라가겠네요. 네. 자, 여기 있습니다. 다시 화면을 좀 줄이고 이렇게 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내용들, 사이트 찾아가는 법, 요런 것들 좀 쉽게 보시라고 제가 조금 해놨습니다. 뭐 어렵지는 않죠? 네, 어렵지는 않습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또 이제 시작을 할게요. 예, 필통 꺼내고. 아직 그 드로잉 펜이 아직 안 와서 제가 계속 마우스로 이렇게 그리고 있어요. 근데 확실히 마우스로 그리니까 글자가 좀 많이 안 이쁘더라고요.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거 잠시 기억을 더듬어 볼까?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들이 그 생물학적 그리고 사회학적 노화 그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생물학적 노화는 주로 몸에 관련된 어떤 바이오 쪽, 의학 쪽 이론이고, 사실 그거 우리가 잘 몰라요. 저도 좀 엄청 잘 모르고 찾아가면서 이런 개념이 있구나 라고 하는 정도니까, 조금 더 잘 아시고 싶은 친구들은 구글이나 네이버, 그 다음 유튜브에서 조금 많이 검색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특히 텔로미아제 관련된 이론은 한 번 정도 좀 봐주시는 게 좋아요. 여러 가지 면에서 좀 많이 쓰는 이론이라고 제가 좀 들었습니다. 그걸 좀 핫한 이론. 최근에 한 10년 정도, 10년 조금 더 되기 전에, 10년? 한 2009년이니까 그때 노벨 생리학상 받았던 주제이기도 하고, 어떤 생물학적 노화의 결정적인 지금 상황에서는 설명하는 이론이기에 그 이론을 좀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 사회학적 노화. 사회학적 노화는 주로 사회의 어떤 관계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근데 이 관계라는 것이 항상 사회 노화를 보면 나와 너의 관계, 그리고 사회 안에서 일어나는 지위, 역할, 활동, 뭐 그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활동 이론도 그렇고, 뭐 지속성 이론, 뭐 역할 이론, 뭐 요런 류의 이론들이 대부분 그 사회 안에서의 나의 역할, 행동들을 어떻게 이제 재정립하고, 그것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내가 경험하는 사회적, 그러니까 사회 안에서의 나의 변화죠. 그러니까 내가 변하는 건 개인의 신체적 변화라면, 사회학 이론에서 바라보는 노화는 사회 안에서의 노화. 그러니까 사회라는 것이 너와 나, 최소한 우리가 둘 정도는 있어야지 사회라고 부르니까, 너와 나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노화가 사회학 노화라면, 심리학적, 오늘 할 주제의 심리학적 노화는 요것과는 조금 다릅니다. 이게 어떤 개념이냐면, 심리학적 노화는 나의 노화긴 해요. 예. 그러니까 나의 노화인데, 나의 심리, 나의 마음의 노화지만, 이 마음의 노화가 그러니까 이 사회랑 몸에 다 영향을 받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생물학적 노화는 그냥 내 몸이 어떻게 늙어가는 거에 대한 노화, 그러니까 철저히 나예요. 그러니까 생물학적 노화에서는 너는 없어요. 거의 나밖에 없어요. 물론 어떤 사고라든지 재난 재해에서 따르는 어떤 문제점에서 생물학을 본다면 당연히 너가 들어가겠죠. 근데 그런 걸 없이 본다면 되게 자연스러워. 그냥 시간의 흐름에 따른 나의 어떤 변화를 추구한다고 보고, 사회학적 노화에서의 개념은 사실 나보다는 너가 더 커요. 그러니까 사회 안에서의 너와 나의 어떤 인터랙션, 특히 사회가 나한테 미치는 영향, 그것을 내가 어떻게 판단, 인식, 적응할 것인가에 대한 게 사실은 사회학적 노화의 키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심리학적 노화는 그게 아니라 나의 몸이 나의 마음에도, 사회가 나한테도 그것을 내가 어떻게 인식하느냐. 그래서 인식이라는 말을 혹시 조금 여러분들이 헷갈려 할 수도 있는데, 그 심리학에서 또 인식이라는 것은 조금 쉽게 설명하게 되면 재해석이에요. 정보의 재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사회가 혹은 내 몸이 나한테 던지는 일련의 정보들, physical information, social information을 내가 어떻게 재해석하냐는 거예요. 그게 인식이라고 우리가 가정을 한다면, 나의 정보에 대한
인식 혹은 제 인식에 관한 노화예요. 말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뭐 하나 예를 들어볼까? 이런 거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뭐 지금 20대 때 늙었네 라고 사람들이 말을 해요. 만약에 그러면 뭐 늙었네 라고 말을 하고 항상 늙었어 라고 이야기를 하겠지만, 사실상 내가 그때 늙었다라는 그 말이 정말 내가 늙었네 라고 하는 친구들은 20대 때 거의 없을 거예요. 그냥 상대적인 개념, 그래 내가 조금 더 나이가 더 들었지 너보다는, 요런 의미지 내가 정말 늙었다 노인이다 라고 생각하지는 않죠. 뭐 그런 친구는 거의 없을 거예요. 뭐 있다면 글쎄요. 난 잘 모르겠네 무슨 생각으로 세상을 살고 있는지. 보통 우리가 그렇게 인식을 할 건데, 나이가 50, 60, 70대에 당신 늙었네 라고 이야기를 듣거나 사회가 그렇게 나한테 혹은 한 개인한테 말을 해버리면, 그때는 지금 여러분이 느끼는 그런 개념과는 전혀 다르게 인식합니다. 내가 쓸모없나? 아니면 내가 정말 곧 죽을 때가 다가오는 건가? 아니면 내가 지금 여기서 자리를 피해달라는 건가? 무슨 의미지? 그러니까 굉장히 다르게 반영한다는 거예요. 내가 그 정보를 똑같이 당신 늙었습니다. 당신 나이가 들었습니다. 늙어가네요 라는 이 동일한 기표, 말을 전혀 다르게 인식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한번 수업 시간에 기표 기이에 대한 이야기를 해줬나? 그림을 그리면 여기가 이제 요거를 우리가 예를 들어서 당신 나이가 들었습니다. 늙었습니다 라는 말, 소리, 언어로 이렇게 하고 소리로 이걸 문자 언어라 그러고, 이걸 문자 언어라 그러고, 늙었습니다 이걸 소리 언어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을 전부 다 통칭하는 말로 기표라고 해요. 기표라고 합니다. 기표. 그 다음에 이걸 불어로 시니피앙이라고도 해요. 반대되는 의미가 기이, 시니피에라고 해요. 시니피에. 여기에서 이 늙어간다는 것의 뜻은 어떤 뭐 세포라든지 신체라는 것이 이 소멸하고 쇠퇴하고, 그러면 다른 말로는 뭐 그런 의미죠. 어떤 뜻이에요. 뜻. 이 늙었다는 것의 뜻. 다른 기표는 뭐가 있을까요? old 라는 말도 있고, 그쵸? 불어로도 뭐 있을 거고 중국어로도 있을 거고 뭐 다 있을 거 아니야. 그런 뜻들, 그런 거죠. 이런 것을 전부 다 old, 늙었다, 이건 전부 다 기표는 다르지만 기인은 같잖아. 그죠? 뭐 다른 표현, 사랑도 마찬가지죠. 사랑합니다, 아시대를 와이니 미시루 비주시, 이렇게 소리나 쓰는 건 다르지만 그 안에 있는 뜻은 다 같잖아요. 우리가 그걸 기표와 기라고 하는데, 아까 내가 했던 것처럼 이게 늙어간다, 당신 늙었습니다 하는 사회가 혹은 몸이 주는 이 메시지는 어쩌면 고정되어 있을 수 있어요. 뭐 똑같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할 수도 있어. 근데 이 메시지를 한 사람이 마음속에서 예전에는 이 메시지를 A라고 해석을 했지만,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이 메시지를 B라고 해석할 가능성도 있다는 거예요. B라고. 아까 말했던 그 두 가지, 아까 말했던 20대 때 이런 늙었다라는 말과 70대 노인이 늙었다라는 말을 똑같이 기표와 기가 같다고 손치더라도 내가 해석하는 방식이 굉장히 다르다는 거죠. 이게 어떤 심리학적 노화의 어떤 한 측면이 됩니다. 한 해석 방식이 돼요. 꼭 100% 이런 건 아니지만 아시겠죠? 자, 뭐 이거를 간단히 보시고 심리학적 노화가 이렇게 된다, 이루어진다라고 가정을 하고 한번 우리가 이제 뒷부분부터 보도록 합시다. 보통 이제 심리학적 노화의 제일 이야기할 때 이제 감각 기관부터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몸에 있는 감각. 왜냐하면 감각 기관이라는 것이 흔히 말해서 정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정보를 해석하는 방식의 차이라고. 이 감각 기관들이 정보를 습득하는 가장 1차원적인 그리고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통로, 문이에요. 가장 핵심적인 통로, 문입니다. 문이라고, 문.
문자 써서. 이게 혁신적인 문이에요. 이쪽으로 정보, 또 뭐 후각이란 문, 시각이란 문, 청각이라는 문이 있으면 이 각각의 문으로 이런 정보가 이렇게 들어오는 거죠. 자, 보면 시각 기능은 보통 이제 우리 흔히 말해서 노안 이야기 잘 안 보이고, 그래서 훨씬 또 조금 밝은, 왜 주름이 지름이 좀 감소하고, 그 결과 지름이 감소하다 보니까 빛의 양이 감소합니다. 들어오는 빛의 양이 감소해서 훨씬 더 많은 조명이 필요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백내장 발생하고 뭐 여러 가지, 특히 이제 어르신들이 백내장 관련된 수술을 되게 많이 하죠. 근데 이게 눈이 이렇게 안 보이다 보고 좀 안 보이고 문제가 있다 보면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게, 예, 낙상이라든지 운전이라든지 그다음에 집안일의 어떤 어려움, 당연히 업무적인 일, 직장에서는 뭐 직장에서 웍 같은 것도 그렇고, 또 뭐가 있을라나. 기본적으로 좀 위험해요. 안 보이는 거는 굉장히 위험을 되게 초래하죠. 이 시각 정보가 사실은 굉장히 많은, 우리 일상생활에 가장 많은 정보를 줍니다. 뭐 청각이라든지 뭐 미각 같은 정보도 많은 정보를 뭐 촉각도 마찬가지지만 시각 정보가 사실 압도적이죠. 특히 지식을 습득하는 데 있어서는 타 정보가 이 시각 정보에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 정도로 시각 정보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사실 이 뒷부분에 낙상 같은 이야기는 제가 한 섹터로 다시 뽑아놨어요. 아마 8장? 9장? 정확히 기억이 안 나네. 아마 그때쯤 다시 낙상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낙상은 후반부에 다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청각. 보통 청각 기능도 굉장히 많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이건 나이가 들면 누구나 청각 기능이 떨어진다고 해요. 심하면 이렇게 난청도 생기고, 난청이 생기면 이 목소리 구분도 잘 안 되죠. 내가 누가 뭐 하는지.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의사소통에 문제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시각 같은 경우는 정보 습득에 문제가 일어난다면, 청각에 문제가 있으면 의사소통이 문제가 나요. 그러니까 의사소통에 문제가 일어나면 커뮤니케이션 프로블럼이 생기면 어떻게 되겠어? 노인 같은 경우는, 예, 관계망에 문제가 생겨요. 소셜 네트워크, 관계망에 문제가 생겨버립니다. 안 그래도 제가 지난 시간에 몇 번 말씀드렸지만 사회적 관계가 떨어지고 있잖아. 나이가 들수록 이렇게 제가 사회적 관계가 떨어진다고 했잖아요. 안 그래도 관계가 떨어지고 있는 와중에 이 청각 시스템이 고장이 나면 대화가 잘 안 통하니까 사람들하고 어울리지를 못하고 그런 문제가 좀 발생을 하게 되죠. 미각. 우리가 보통 미각은 단맛, 쓴맛, 짠맛, 쓴맛이라고 해요. 왜 저거 뜨는지 모르겠네. 둔화되죠. 이게 여기 보면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하나의 맛이 없죠? 무슨 맛? 매운맛이 없어요. 아마 다 아실 거예요. 매운맛은 혀가 느끼는 맛이 아니라 통각입니다. 그러니까 혀가 느끼는 고통이에요. 그래서 매운맛을 좋아하는 친구는 사실상 통증을 좋아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혀에 막 느껴지는 그 아래한 통증을 좋아하고 있는 거죠. 그쵸? 너무 매운 거를 먹으면 속도 안 좋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즘 뭐 불닭 뭐 그런 거 있잖아. 뭐 무슨 볶음면 뭐 그런 류 막 먹고 챌린저하고 뭐 엄청 매운 거 많이 먹는 거 있는데 굉장히 안 좋습니다, 몸에. 특히 위장에도 너무 안 좋고, 가급적 그런 거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자, 이 미각은 아까 앞에 말씀드렸던 시각 같은 경우에는 정보 습득, 뭐 위험 제거, 청각 같은 경우는 관계망 증진에 어떤 큰 효과가 있다면, 미각은 여기에 있어요. 즐거움이에요. 우리가 유튜브나 뭐 여러 가지 보면 진짜 많은 것 중에 하나가 먹방이잖아요. 사람들이 왜 그렇게 먹는 것에 대해서 집중을 할까? 관심을 둘까? 이 먹는 것이 굉장한 즐거움을 상승시키기 때문이에요. 어마어마한 즐거움을 상승시킵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분 한번 해봤죠. 그 감기 걸려가지고 코 막히고 그러면 음식 맛 잘 못 느끼잖아요. 그때 막 뭘 먹어도 맛이 없어. 그러면 되게 우울해요, 사람이. 네. 그러니까 미각은 인간에게 즐거움을 주려는 가장 큰 기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막 눈으로
뭐 좋은 거 보고 막 하지만 물론 뭐 사람마다 좀 다르긴 달라요. 어떤 사람은 먹는 거보다 나는 영화 보는 게 더 좋다, 뭐 듣는 게 음악 듣는 게 더 좋다 하는 사람도 물론 있지만 먹는 즐거움을 잃거나 그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죠. 특히 어르신들 보면 우리가 오복 중에 하나가 이제 이빨이잖아. 그러니까 이빨 부분이 임플란트라든지 뭐 틀니라든지 이런 거 많이 하셔가지고 하는 이유도 이 씹는 즐거움, 먹는 즐거움이 너무나 크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러한 맛에 대한 구분을 잘 못하거나 미각이 떨어지면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음식 상한 거라든지 어떤 잘못된 음식을 미각이 구분 못하면 그냥 이렇게 섭취하게 되면 큰 탈이 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 미각 영역은 굉장히 좀 중요한 영역입니다. 그 식사 균형 영역에도 굉장히 중요한 영역이기도 해요. 자, 넘어가볼까? 후각은 이제 한 65세쯤 돼서 은퇴한다. 퇴화하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많이 감퇴하기 시작하고 80세 이후에는 후각 기능이 많이 떨어진다고 해요. 그러니까 후각 기능이 떨어지니까 당연히 이 식욕도 굉장히 부진하죠. 그러니까 어쩌면 미각보다는 후각이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타거나 상한 냄새를 감지를 못해서 일상생활에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고, 여기 추가적으로 더 뭐가 있냐면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어떻게 되었든 간에 많이 관리를 하지 않으면 몸에서 냄새가 나게 돼요. 인간에게도 체취라는 게 존재하죠. 물론 전 세계 인구 중에서 한국인이 가장 몸에서 체내가 안 난다고 합니다. 좀 축복받은 것 같아요. 원래 향수라는 게 냄새를 몸에 없애려고 만들어 놓은 게 향수잖아요. 냄새를 좋게 하려고 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반대 개념이죠. 우리는 막 향기 맡으려고 향수를 뿌리지만 사실상 서양에서는 향수를 냄새를 없애려고 뿌리는 게 향수죠. 그래서 한국인이 정말로 전 세계 모든 인종 중에서 탑이에요. 냄새가 가장 안 나는 인종입니다. 이미 과학적으로 증명이 됐는데, 나이가 들수록 어쨌든 몸에서 냄새가 좀 일어나죠. 많이 일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이 본인의 후각이 어느 정도 너무 퇴화되다 보면 몸에서 냄새가 나는 것을 캐치를 못해서 사회적 관계에서도 문제가 일으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타인은 나한테 냄새가 나는데 내가 그 냄새를 못 맡을 수도 있죠. 그리고 여러분들 강한 냄새를 딱 맡고 나서 다른 냄새를 맡으면 아예 냄새가 안 나죠. 그러니까 후각 기능이 굉장히 약해요. 다른 감각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래서 내가 영화를 보다가 딴 데 뭐 본다고 해서 막 안 보이고 그러진 않잖아. 물론 어두운 데 있다가 밝은 걸 보거나 엄청 밝은 걸 보면 일시적으로 시각이 감퇴하긴 하지만 다시 돌아오는데, 후각은 조금만 냄새를 강한 걸 맡으면 아니 그 다음 그보다 약한 냄새는 아니 맡아지지도 않아요. 예. 그렇처럼 후각 기능이 조금 약합니다. 다른 감각 기능에 비해서. 촉각은 뭐 괜찮냐? 그것도 아니에요. 촉각은 이 온도, 압력 같은 것들을 우리가 많이 느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런 압력 기능이나 이런 통감, 온도 기능을 좀 시간이 지나다 보면 못 느낄 수도 있잖아. 좀 떨어질 수도 있잖아. 그러면 좀 다칠 수도 있죠. 예를 들어서 뭐 뜨거운 거 만지거나 뭐 이럴 때 그런 정보를 잘못 판단하거나 합니다. 네. 실제적으로 보면 예전에 우리 외할머니 같은 경우에도 이 청각 기능이 좀 많이 떨어지셨어요. 보면 할머니가 이제 항상 보충기를 끼셨는데 말을 대화가 잘 안 되세요. 그런 것들. 그리고 할머니께서 돌아가실 때쯤 되면 미각 기능이 많이 후퇴하셔가지고, 이건 좀 꽤나 많은 여성 노인한테 많이 일어나는데, 막 몸이 되게 안 좋으셔가지고 나이가 너무 드셔서 안 좋으시면 음식을 못 만드세요. 이게 못 만든다는 말이 안 만든다는 게 아니라 음식을 만들었는데도 맛이 하나도 없어요. 너무 짜거나 너무 싱겁거나 너무 달거나 이렇게 막 만드세요. 왜냐면 본인의 미각이 마비돼가지고 막 설탕이나 소금을 막 들어 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막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나이가 너무 들었을 때 이런 음식을 좀 많이 예전에 비해서 망치는 경우가 굉장히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예. 뭐 이런 것들. 갑자기 그런 거 생각났어요. 자, 지각이 변화합니다.
읽어볼까? 노화로 인해 어떤 뇌의 조직이 좀 많이 퇴화한다고 해요. 그럼으로써 이러한 정보 해석, 추리, 뭐에 대한 반응 속도가 굉장히 좀 떨어져요. 우리가 자동차 사고나 뭐 이런 것들 보면 어르신들이 좀 사고 일어나죠. 요런 게 보통 그런 것들입니다. 특히 반응 속도. 그러니까 A라는 이게 무슨 말이냐면 A라는 정보를 예전에 처리하는데 한 10의 시간이 든다면 똑같은 A라는 나이가 들수록 이렇게 age 나이가 들수록 이 A라는 정보를 처리한 시간이 뭐 50에서 뭐 점점점 갈수록 100까지 막 이렇게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너무나 똑같이 했었던 일을 시간이 지날수록 너무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사회적으로 보면 어르신들 운전 면허증을 반납받고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리고 어르신들 교통사고 계속 늘어나고 교통사고에 대한 이야기는 아마 제가 다른 시간에 또 할 건데 이런 것들이 대부분 정보 처리 능력에서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어떤 근육이라든지 시각 정보, 물론 시각 정보들이 많이 떨어지긴 하죠. 운전할 때 뭐 청각은 사실 큰 문제는 아니에요. 여러분도 운전해본 친구 있겠지만 운전할 때 뭐 청각이 그렇게 뭐 도움이 되거나 뭐 안 들린다고 해서 방해되진 않습니다. 근데 그리고 시각 정보도 사실 뭐 밤에 운전 안 하고 낮에만 운전하면 크게 문제는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 반응 속도 때문에 그래요. 앞에서 차가 끼어들거나 아니면 뭐 어떤 다른 뭐 보행자가 갑자기 나타났을 때 이 반응 속도가 늦다 보니까 이 몸에서 1초와 차에서 1초는 어마어마한 큰 차이가 일어나잖아요. 보통 자 내가 수학을 잘 계산 안 되는데 100km를 달리다가 1초만 늦어도 그 몇 미터예요. 빠른 친구도 좀 계산이 되죠? 잠깐만 문득 궁금하다. 몇 미터인지. 근데 제가 찾아보니까 이렇게 좀 나오네요. 속도 10km 했을 때 1초면 2m 정도 되고요. 100km면 27m 정도로 간답니다. 그러니까 차간거리가 30m를 갖고 있는 차가 100km를 가고 있는 차가 고속도로에서 1초간 그 속도를 늦어지면 30m. 그러니까 거의 박는다는 뜻이에요. 만약에 5m 정도의 거리에서 1초를 그런 스탑을 못 해버리면 그냥 갖다 박는다는 거죠. 앞에 있는 차를. 예. 1초예요. 1초 이러고 1 뭐 이런 느낌. 그리고 1 한 순간 갖다 박은 거예요. 무섭죠. 예. 굉장히 무섭습니다. 저도 굉장히 무섭고요. 우리가 좀 조심을 많이 해야 돼요. 자, 지능 이야기예요. 인지, 기능, 지능. 참 지능이라는 건 참 우리가 지난 살아오면서 너무나 많은 이 지능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뭐 별의별 이야기를 다 합니다. 정말 이 지능에 대해서는 뭐 EQ, IQ 뭐 등등등. 근데 이 지능에 대한 저도 할 이야기 좀 있어요. 많아요. 도대체 무엇이 지능이 높다라는 말. 그러니까 우리가 지능 이야기하면 가장 흔히 많이 쓰는 게 이제 IQ 이야기를 하잖아요. IQ가 얼마네, 130이네. 근데 IQ를 지능으로 삼고 본 거는 뭐 그게 뭐 어떤 뭐 도구화 시켜는 하나의 뭐 척도는 있으니까 쓰는 것까지는 이해가 가는데 이게 정말로 정확한 척도가 아니라는 걸 여러분이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뭐냐면 IQ 그러면 뭔가 좀 하나인 것 같잖아. 근데 여러분 IQ 검사 한번 받아보셨죠? IQ 검사에 항목만 대여섯 가지가 넘어요. 예를 들어서 뭐 언어 추론 능력도 있고 뭐 공간 저 기억이 안 나는데 저도 한 6, 7가지인가 많아요. 이게 만약에 그런 영역이 1, 2, 3, 4 뭐 이렇게 쭉 해가지고 한 120점이라 그러자. 120점이라 그래요. A라는 철수도 120점이고 영수도 한 120점 정도 나온다고 쳐요. 영수도 120점. 그러면 이 둘 다 각각 120점이잖아. 그러면 이 두 사람은 IQ 영역에서는 같죠? 근데 진짜 같나?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이 영수는 뭐 한
1에서 3까지는 굉장히 이렇게 높다가 평균이 높다가 이쪽 부분에서는 엄청 점수가 낮아가지고 120점일 수 있고, 반대로 얘는 우리 철수는 이쪽 영역에서는 굉장히 떨어져요. 점수가 굉장히 막 이렇게 막 떨어지는데 이쪽 영역에서는 굉장히 높을 수가 있잖아. 그래서 이렇게 막 될 수 있잖아요. 그쵸? 얘는 이렇게 돼 있고, 그쵸? 뭐 이렇게 돼 있고. 그러니까 만약에 이렇게 끊어서 보면 얘가 압도적으로 얘보다 잘할 수 있어요. 여기서는. 그치? 근데 반대로 여기서 끊어서 보면 얘가 압도적으로 이렇게 또 잘할 수가 있다는 거야. 근데 점수 똑같이 120점이래. 둘이 같대. 이게 정말 합당한 지표로서의 기능을 하는 건가요? 좀 이상하지 않나? 여러분 그걸 이상하게 안 느끼세요? 이걸 진짜 이상하게 안 느끼시면 세상을 굉장히 편하게 사신 것 같고, 저는 굉장히 이런 걸 보면 짜증이 나요. 도대체 왜 이런 게 왜 우리를 판단하는 기준이 돼야 되는 건가? 인간을 판단하는 기준이 돼야 될까라는 생각들. 전혀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아니죠. 그러니까 똑같이 120점짜리 IQ를 갖고 있는 사람을 동일하게 판단하는 것 자체가 미안하잖아요. 왜냐면 이 사람이 그냥 단순히 IQ 기준만 갖고도 너무나 다른데, 사람마다 IQ 기준만 갖고 나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영역에 비해서, 영역에 따라서 왜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될까? 그리고 마치 IQ에 따라서 사람을 판단을 할까? 뭐 이렇게 측정하는까지는 오케이, 좋아. 왜 여기서 막 판단을 하죠? 뭐 IQ가 좋네, 많네, 뭐 어떻게 등등등. 그렇잖아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 6개 영역, 7개 영역이 다 이렇게 떨어지는데 어떤 한 영역은 극단적으로 좋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 하면 어떻게 돼? IQ가 한 99밖에 안 나온대. 근데 이 사람 이 영역이 너무 좋아요. 너무너무 높다고. 뭐 그 사람이 똑똑하다고 불러야 되지 않나? 한 세계 나올까 말까 하는 천재 같은 생각인데? 그죠? 그러면 여기가 높으면 딴 영역이 높나? 아니에요. 음악의 재능이 높다고 해서 수학이나 뭐 미술이나 이런 걸 다 잘할 리가 없어요, 인간은. 인간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가 않아요. 그러니 우리가 지능에 대한, IQ에 대한 너무 신화, 판타지가 너무 많아요. 그냥 IQ라는 척도 뭐 지표는 굉장히 안 좋은 지표 중에 하나고요, 사실상. 별로 인간을 판단하는 기준으로서 좋지가 않습니다. 예. 단적으로 좋지가 않아요. 다시 원점으로 와서, 지능을 보면 이제 유동성 지능, 뭐 결정성 지능 요런 것들이 나와요. 예, 유동성 지능은 이렇게 보면 추리, 뭐 기억, 뭐 도형 지각 같은 것들을 이야기를 한다 하고, 보통 결정성 지능이면 경험, 뭐 훈련에서 통해서 얻어지는 언어 이해력, 개념 형성, 논리 추리력 같은 것들이 이렇게 포함되는데, 보통 이런 것들은 요런 것들에 대해서 좌우되는 능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좀 보니까 이런 유동성 지능 영역들은 이 결정성 지능 영역보다 훨씬 빨리 쇠퇴를 해요. 그러니까 막 기억하고 추리하고 막 어떤 도형 같은 거 보면서 여기 이 뒤에는 뭐가 있을까, 뭐 주사위 같은 거 있잖아. 그림 주사위 보고 이 그림 주사위 뒤에는 뭐가 있을까, 이런 것들은 좀 굉장히 빨리 쇠퇴한다고 합니다. 반면에 어떤 결정성 지능은 굉장히 노련기까지 유지되고 한다고 해요. 요런 게 조금 트렌드가 보면 노벨상이 좀 그래요. 노벨상이나 수학이나 요런 영역을 보면, 노벨상 중에 뭐 물리나 몇몇 영역의 상을 보면 나이 어릴 때 받는 상들이 좀 있대요. 근데 어떤 생화학이나 뭐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지만 어떤 영역의 상은 좀 나이가 늦게 받는 경우가 좀 많다고 해요. 특히 문학상 계열을 보면 거의 다 나이가 많죠. 그러니까 그런 게 따라서 어떤 지능의 어떤 세태나 지능의 어떤 영역은 분명히 존재를 하는 것은 확실한 것 같이 보여요. 그렇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지능 전체에 대한 평가, 통합적 평가, 통합성 평가, IQ 같은 것은 전혀 믿을 게 못 된다. 별로 좋은 지표가 아니라는 거. 그래서
혹시나 여러분 중에 내가 IQ가 높다라고 생각하는 친구, 역으로 내가 IQ가 낮다라고 생각하는 친구, 별 의미가 없어요. 제가 관점에서는. 어쩌라고. IQ가 높아봤자, 이렇게 있잖아. IQ가 높다고 하는 친구 중에 뭐 IQ는 한 130, 한 7 정도 돼. 라고 생각하는 친구가, 제가 뭐, 전반적으로 제가 IQ가 뭐, 이렇게 어느 정도, 이걸 평균을 기준으로, 얘가 이 정도, 뭐 이 정도쯤 돼서, 이게 137이야. 이런 친구 하나랑, 뭐 대부분 다 이 평균에 비해서 떨어지고 하는데, 이쪽 한 영역 두 개가 뭐 이 정도쯤 되는 친구들. 얘가 한 110 정도 돼. 여러분은 이 친구를 고용하겠어요? 이 친구를 고용을 하겠어요? 만약 이 두 영역이 뭐 IT나 아니면 금융 뭐 이런 쪽에 훨씬 효과가 있는 지식이라면 여러분은 누구를 더 고용을 하시겠습니까? 혹은 뭐 여기가 뭐 언어라든지 뭐 그럴 수도 있잖아. 뭐든 필요한 영역에서 정말 137 이 친구를 고용할 거예요? 죄송해요. 저는 무조건 100번 뽑아도 1000번 뽑아도 이 사람을 고용할 것 같아요. 네. 그쵸? 네, 뭐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자, 기억. 기억에 대해서도 좀 할 이야기가 좀 많습니다. 자, 이론은 안 하고 좀 이런 이야기만 계속 하네. 기억이라는 것은 어떤 정보의 저장, 인출, 하는 뭐 그런 능력이죠, 우리가. 그리고 흔히 말해서 이게 앞에서 이런 지능이라는 것은 일종의 뭐라고 할까, 컴퓨터가 하지만 프로세서라는 CPU 같은 거라면, 이 기억은 뭐 어떤 메모리, 하드, 뭐 이제 SSD 같은 그런 저장 공간이라고 생각하면 좀 편해요. 물론 우리 뇌가 그렇게 돼 있진 않겠지만, 보통 기억의 구조는 감각, 단기, 장기 기억으로 이루어진다고 하고, 다시 이 기억은 서술 기억과 비서술 기억, 다른 말로 외현 기억과 암묵 기억으로 구분된다고 합니다. 이 외현 기억은 explicit memory 혹은 explicit knowledge라고도 해요. 의식적으로 할 수 있는 기억, 평가될 수 있고, 비서술적 기억, 암묵 기억이라는 것은 의식되지 않는 절차에 대한 기억 같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그 신발끈 묶는 것 같은 거, 어떤 뭐라고 할까, 예전에 어릴 때나 뭐 어떤 신발끈 같은 거를 막 묶었잖아. 뭐 배우거나 뭐 넥타이도 비슷해요. 그러다가 시간이 지났는데 내가 어떻게 정확하게 말을 못하지만 그냥 주면 막 하는 거, 손이 기억하는 거, 우리 몸이 기억하는 것들, 보통 이런 걸 암묵 기억 혹은 암묵지라고도 표현을 하고요. 노화로 인한 기억력 쇠퇴는 보통 단기 기억들이 최근 기억이 빨리 잊어먹고, 오히려 예전 기억들, 그러니까 특히 또 몸으로 익힌 것들은 잘 안 까먹는다고 합니다. 이런 차이. 사실 이제 이런 explicit knowledge 혹은 tacit knowledge 같은 영역에 대해서는 어떤 경영학이나 이런 데서 훨씬 더 또 복잡하게 연구가 많이 진행되고 있어요. 잠시만, 뭐 제가 조금 보여줄까? 제가 조금 봤는데, 저도 이제 한 번씩 이 이론을 이용해서 연구도 하는데, 이렇게 조금 잠시 보시면, 크게 보면, 보통 이렇게 암묵지랑 명시지, 여기에 보면, 노나카 페이퍼에 보면 암묵지랑 이렇게 암묵지가 명시지로 변할 때, 뭐 다시 암묵지가 암묵지로 변할 때, 명시지가 명시지로 변할 때, 형식지와 명시지 같은 말이에요. 뭐 형식지가 암묵지로 변할 때, 뭐 요런 거를 네 가지 형력에서 이렇게 구분하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SEI 모델이라고 부르긴 하는데, 보통 요런 영역들, 그 지식의 암묵적 지식과 명시적 지식의 어떤 상관관계와 변화관계, 요런 것들 연구가 꽤나 많이 진행되고 있으니까, 혹시나 관심 있는 친구들은 요런 거 찾아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 설명하려면 1시간 넘게 걸려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여기서는 설명해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런 노나카의 어떤 지식 이야기는 나중에 혹시나 개인적으로 시간이 되면 다시 이야기를 하고, 오늘은 요런 게 있다 정도만 넘어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학습 능력을 보면, 보통 이제 어쨌든 간에 노년기에 기능이 좀
저하가 돼요. 시간도 좀 오래 걸리고. 그냥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것보다 어르신들이 공부를 하는 게 훨씬 더 힘들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공부에 다 때가 있다는 말이 아마 이런 데서 나오죠. 그렇지만 이게 항상 그런 건 아니고 피드백과 도움 장치 같은 것이 있으면 얼마든지 노인계에도 학습 능력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예. 문제는 노력과 도구, 장치에 대한 이야기지, 그것이 어떤 몸에 반드시 안 된다. 이런 건 아니에요. 제가 되게 존경하는 선생님, 이어령 선생님, 이 시대에 마지막 남아있다는 지식인 중에 한 명, 이어령 선생님이 어마어마하시죠. 나이가 지금 80, 90이신가 엄청 많으시고, 그분이 막 IT 이런 거 이용하시는 거 보면 깜짝 놀래요. 어떻게 저 나이에 어마어마하세요, 정말. 그분 보시면 여러분들이, 저도 보면, 막 자괴감을 들어요. 나는 지금 뭐 하고 있지? 저 어르신에 비해서. 그리고 그분을 보면, 60은 거의 애다. 뭐 이런 느낌 들어요. 너무 어마어마 열심히 하시고. 제가 예전에 이현원 선생님이 아침에 일어나셔서 수학 있잖아요. 수학의 정석. 그거 푸신다는 이야기 듣고 너무 놀랐어요. 어떤 머리 회전을, 안 늦추기 위해서 계속 문제를 푸신대요. 아침에 일어나서. 단어 외우시고. 네. 계속 반성하게 되죠. 그런, 시대의 어떤, 정신, 지식인을 볼 때마다. 예. 뭐 그렇습니다. 어쨌든 학습 능력이 떨어지는 건 사실이나, 그것이 못하게 만드는 정도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속도가 느려지는 거지, 특히나 오늘 같은 수많은 보조장치, 그래서 보조장치 뭐 별게 아니라 스마트폰 같은 거예요. 스마트폰이라든지 뭐 이런 도구들, 뭐 여러분 많이 쓰시는 무선 이어폰, 이런 모든 ICT 장치가 이러한 피드백을 줄 수 있는 도구가 되고 있습니다. 네. 자, 정서도 좀 많이 변해요. 보통 부정적 정서가 전반적으로 좀 감소한다고 나타납니다. 예, 부정적 정서가 좀 감소하고, 이제 그 이유가 보면 이 대처 능력,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젊었을 때는 막 욱 했지만 이걸 어떻게 좀 잘 스스로 이게 다루는 능력이 늘어나기도 하죠. 혹은 뭐 어떤 상황에서 뭐 생각을 좀 바꾸거나 목표를 낮추는 방식을 선택하게 돼요. 아마 저 뒷부분에 SOC 이론 같은 거 할 때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자, 뭐 이러한 것들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것들이 다 일어나는 건 아니고 한 개 일어날 수도 있고, 사람마다 뭐 다 일어날 수도 있고 안 일어날 수도 있어요. 평균적인 사람은 없으니까. 요거는 좀 시험이 자주 좀 나와요. 요거랑 뒷부분, 요런 것들, 이런 사람이 어떻게 따라서 뭐 운동하기도 하고, 뭐 분노하기도 하고, 혹은 뭐 수동 의존적, 뭐 방어적, 통합적, 뭐 요런 것들. 딱 봐도 이렇게 1급 시험 문제 시험 내기 되게 좋아 보이죠. 1급 시험 문제는 안 나오겠다. 노인 목적론이 없으니까. 근데 대신 뭐 여러가지 제가 문제 되는 거 이런 것들이 잘 나오니까 한번 정도 읽어보세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론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노화 심리 이론에서 이제 가장 대표적으로 말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발달가업 이론, 헤비거스트의 발달가업 이론이 좀 많이 이제 시험 문제도 많이 나오고 하긴 하는데, 이제 이 이론에 대해서 조금 한번 보도록 할게요. 먼저 발달가업 이론, 그러니까 발달가업이라는 게, 그러니까 과업이라는 게 하나의 숙제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에서 이 사람이 살아가면서 어떤 성취해야 되고 배워야 될 하나의 숙제, 일 같은 거죠. 예, 그런 것들이에요. 발달가업이라는, 일단 그런 발달가업을 성실히 수행해야 된다는 게 이론의 어떤 거죠. 읽어보면, 발달가업은 개인의 생애 중에 어떤 특수한 시기에 일어나는 가업, 그러니까 뭐 특정 시기, 타임 1, 타임 2, 타임 3로 일어나는 뭐 청년기 때, 중장년기 때, 아동기 때 일어나는 가업으로서, 숙제로서 그 숙제를 훌륭히 성취하면 행복을 누릴 수 있고 나중에도 잘 된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거 숙제 잘해야지, 중간고사 잘해야지, 기말에도 잘할 수 있다. 뭐 그리고
중간고사 망치면 끝내는 망칠 거다. 뭐 이런 이야기 우리 많이 하잖아.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 과업을 성실히 수행하지 못하거나 못하게 되면 실패하게 되면 불행을 초래할 수도 있고 여기 불행도 초래되고 색깔을 바꿀까? 사회에서 인정도 못 받고 빈곤해지고 뭐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보통 발달 가업이라는 것은 어떤 문화권 안에서 주로 개인이 그 받아들이는 과업이죠. 그러니까 이 문화의 발달 과업이라는 게 고정되어 있진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문화에서는 그런 거 봐. 예전에 우리가 요즘은 좀 많이 안 하지만 뭐 제사 지내는 것, 그쵸?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 아이를 낳고 기르는 거. 물론 요즘도 많이 하긴 하지만 예전보다 훨씬 줄었잖아요. 예전에 1960년, 70년도에 결혼 안 하고 애 안 낳는다고 하면 사람들은 정말 손가락질하고 비난했습니다. 왜? 아이를 낳고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이렇게 하는 것이 그 사회가 주는 일이 어떤 숙제였기 때문에 숙제를 하지 않는 사람에 대한 비판, 비난이었어요. 그리고 막 조선시대 보면 아기 못 낳는다고 막 그 며느리를 막 쫓아보내고 소박 주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과업을 못하는 사람, 안 하는 사람에 대한 사회적인 어떤 비난이 이렇게 되었고 그 하나의 문화가 되었죠. 요즘 와서도 그런 일은 없잖아요. 물론 요즘 와서도 결혼 안 하고 애 안 낳는 사람한테 부모님들이 이렇게 뭐 스트레스가 주시고 하긴 하지만 예전보다 훨씬 변했어요. 즉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 발달 과업이라는 것도 여기서 문화라는 것, 다른 말로는 어떤 사회의 공간과 이 시간이 포함된 걸 사회라고 우리가 지칭한다면 이 공간과 시간에 따라서 변동되는 게 발달 가업이에요. 아시겠죠? 그리고 그래서 문화권마다 이 발달 가업이 굉장히 차이가 있고 연령에 따라서도 이렇게 계열화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연령 1, 연령 2, 연령 3 여서 말하는 거 뭐 10대, 20대, 뭐 30대 따라서 여기에서는 A를 해야 되고 뭐 여기에서는 뭐 B를 해야 되고 뭐 여기는 C를 해야 되고 이런 연령대에 따라서 발달 가업이 이렇게 계열화되어 있다는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발달 가업을 잘 수행함으로써 그러니까 여러분 뭐 게임할 때 스테이지 1 클리어해야지 스테이지 2 넘어가잖아. 그런 것처럼 이렇게 잘 넘어가는 것들이 다음 발달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보통 유아, 소년 요렇게 뭐 이렇게 나눠져 있죠. 그 중에서 이제 노인기의 발달 단계를 이제 6단계로 이제 보면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하네요. 뭐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보면 뭐 적응, 건강에 대한 적응, 뭐 수입 감퇴에 대한 적응, 배우자 죽음에 대한 적응, 뭐 동령배 집단 유대관계 강화, 뭐 이런 것들 뭐 다 우리가 다 한 번 정도는 들어봤던 이야기들을 이렇게 잘 정리를 해놨어요. 좀 빨리 넘어갈게요. 시간이 없어서 읽어보세요. 자, 팩의 발달 가업 이론도 많이 나오는데 팩은 이 에릭슨과 짝이에요. 자, 에릭슨이 예전에 이제 우리 인행사 시간에도 했었는데 발달 단계를 이렇게 몇 단계로 나누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뭐 영아기부터 이 8단계로 나눴는데 영아기부터 노년기까지 그 중에서 이 노년기의 발달 단계를 에릭슨이 자아통합과 절망 같은 이야기 하죠. 자, 인행사 수업에 다 했으니까 여러분들 책을 찾아보시고요. 혹시나 제가 나중에 인행사 수업을 여기 올리면 여기다가 또 걸어줄게요. 인행사 그 에릭슨 부분을 여기 또 좀 걸어줄 테니까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이 부분에 여기 좀 걸어줄게요. 이렇게 배너 같은 건가? 링크죠, 이거 링크. 링크. 자, 링크 걸어줄게요. 지금 정확히 모르겠어요. 자, 팩 같은 경우는 이 에릭슨의 7, 8단계를 통합해서 그냥 7단계로 이렇게 퉁 쳐버립니다. 퉁 만들어요, 이렇게. 여기 7단계로 만들고 이 7단계를 다시 자아, 분화와 직업 역할, 신체 초월, 뭐 자아 초월 이렇게 다시 7단계를 다시 이렇게 세분화 시켜버립니다. 그 내용이 이것들이에요. 자아 분화와 직업 역할 몰두 읽어볼까? 성인기 자아의 정체감과 가치는 직업 역할에 크게 건강한다고 합니다. 자아가 잘 분화되어 있으면 자아의 지지 기반이 직업 역할 외에 여러 가지 역할에 분산되어 있지만 자아의 분화가 안 돼 있으면 전적으로 직업에 그러니까 이 자아 분화라는 말이 좀
저번에 시간에 할 때 제 고프만 가면 이야기했죠. 그런 이야기랑 거의 흡사해요. 그러니까 내가 이 직업에만 몰두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워커홀릭 때문에 안 된다는 거죠. 일할 때는 일하고 놀 때는 놀고, 그러니까 이게 잘 돼야 된다는 거예요. 네. 특히 한국 남성이 이게 잘 안 되죠. 직업에만 이렇게 몰두해 있는 사람. 그러니까 직업 말고는 나를 표현할 방법이 없잖아요. 뭐 그런 분들. 그래서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팩의 주장은. 그리고 신체 초월과 신체 몰두.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 신체가 쇠퇴하게 되면 막 불안하고 우울하고 그렇잖아요. 근데 어떤 노인들은 신체가 아픈 것과 쇠퇴한 것과 별개로 되게 잘 사시고 열심히 사시고 그러시는 분들이 있어요. 흔히 말해서 신체를 초월하는 거죠. 지금 이어령 선생님이 폐암인가 무슨 암 때문에 막 그걸 받으셨어요. 시한부 인생을 받으셨는데 치료도 이제 안 받으시고 사시는 거예요. 언제 돌아가실지 몰라요. 아마 조만간 돌아가실 수도 있는데 신체 초월하신 거죠. 신체는 별개로 자기 인생을 이렇게 사시고 있거든요. 자, 혹시만요. 여기 보면 이어령 선생님이 이제 얼마 전에 이제 작년에 한 인터뷰 하신 내용이에요. 예, 몸에 이제 암이 이제 퍼져가지고 이제 치료가 안 되시고 있거든요. 그런 항암 치료를 이제 마다하고 뭐 있다고 제가 들었어요. 선생님께서 뭐 그래요. 계속 죽음을 기다리시면서 어떤 자신의 어떤 생각을 정리하고 좀 이렇게 계시다고 들었거든요. 이현 선생님 쓰신 글이나 살아가시는 어떤 방법, 방식, 뭐 이런 것들을 한 번 정도 여러분들이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땅에 참 지식인으로서, 어른으로서, 뭐, 굉장히 존경할 만한 분이세요. 이런 말 참 너무 좋죠. 이 땅의 젊은이들한테, 덮어놓고 살지 말라는 것. 그러니까, 다른 말로 직시하라는 거죠. 자기가 한 일을 망각이나 포장으로 덮지 마시고, 내가 잘했으면 잘했던 것, 못했던 일은 못했던 그대로 고개를 돌리지 말고 나의 모습을 그대로 직시하고 사회를 직시하라는 말을 이렇게 쓰신 것 같아요. 참 보면서 좀 울림이 있으신 이야기를 좀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이 기사를 다 읽었었는데 오늘 다시 보니까 좋네요. 예, 빨리 좀 최대한 좀 오래 더 사셨으면 좋겠어요. 네, 마음이 좀 볼 때마다. 그리고 자아 초월과 자아 몰두. 읽어보면 현실적 자아를 초월하는 것은 소극적 흑태나 자아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죽고 난 후에도 계속해서 생존할 사람들을 위해 자신의 삶에 의미 있는 것을 만들고자 하는 적극적 노력이다. 그러니까 죽음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후속 세대에 대한 관심. 아까 이해령 선생님이 이러한 자아 초월적 모습을 보여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자, 이런 이야기할 때 감사하게도 이해령 선생님 예시를 좀 많이 드려서 좀 좋아요. 여러분들이 요런 거 이야기를 잘 이해 안 되시면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기사 이 조선일보에서 나온 건데 조선일보에 요 치면 이령의 마지막 인터뷰를 한번 좀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클라크 앤더슨의 적응 발달 과업이에요. 뭐 기본적으로 다 비슷해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노화 현상에 따라서 이게 제약이 오잖아요. 활동에 제약이 오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인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어떤 생활 반경을 다시 재정해야 하는 거죠. 예전에는 뭐 한번 여행 가려면 뭐 어디 해외여행도 가고 멀리도 가고 하지만 이제는 못 가니까 이걸 좀 되게 짧게 줄이고 그래서 뭐지? 뭐라고 해야 될까? 예전에는 뭐 100을 했으면 뭐 만족을 느끼는 걸 좀 다른 방식으로 줄여서 이렇게 찾는 것들. 그러니까 어떤 인식을 바꾸는 거예요. 예, 목표나 이걸 정립하고 설정하는 게 클라크 앤더슨의 적응 발달 과업의 이론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뭐 100만큼 해야지 뭐 막 술도 막 소주 몇 병 마셔야지 막 즐겁고 했는데 나이가 들수록 이거를 이제는 맥주 한 잔으로 줄이는 거죠. 예.
내가 인정하는 거야. 내 몸이 그만큼 안 따라준다는 거. 내 몸이 마음과 다르다는 걸 인정을 하고, 그러니까 우리 몸이 이때는 내 몸도 100이었어. 근데 지금은 내 몸과 마음이 이렇게 10으로 줄었기 때문에 비록 내 마음은 여전히 100이지만 이 몸이 10으로 줄인 걸 인정하고 내 마음도 이렇게 10으로 줄이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맞춰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목표와 가치를 재정립하는 게 가업이에요. 이게 가업이라고. 그러니까 내 생각을 바꾸는 게 가업이에요. 굉장히 어렵죠. 생각보다 되게 어렵습니다. 이런 것들은요. 그 다음에 아까 에릭슨 했고, 정체감 이론 밀로인데 이 이론은 조금 여러가지 문제가 조금 있어요. 이게 뭐냐면, 왜 그러냐면 이게 밀러의 정체감 이론은 이 노년기를 다 직업에 연동시켜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직업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 이론에는. 그러니까 직업이 없고 이렇다는 것은 자아 정체감을 흔드는 위기로 작용한다는 거예요. 은퇴가. 그러니까 이 이론의 핵심은 다 직업이 있기 때문에. 근데 사실 생각해보면 직업이 평생 없는 사람도 있고, 혹은 여기서 말하는 직업은 사회적인 어떤 직업을 주로 이야기하거든요. 돈 받는. 근데 뭐 가정주부나 어떠신 분들은 평생 그런 거 안 하시는 분도 있잖아요. 그리고 또 설사 뭐 그렇다고 치자. 근데 내가 자발적으로 은퇴하는 사람도 있어요. 내가 이제 적당히 벌었다. 나 더 이상 일하고 싶지 않다. 벌어둔 돈으로 살고 싶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설명하기에는 이 아이덴티티 크라이시스 티오리가 정체감 위기 이론이 잘 안 맞아요. 그래서 이 이론은 아주 특수한 사람의 특정한 상황 영역을 설명할 때는 괜찮을 수가 있는데, 이 보편적으로 사용하기에는 굉장히 무리가 있는 이론 중에 하나입니다. 예, 그래서 사실 이 이론을 그렇게 많이 쓰지는 않는 느낌이에요. 저도 거의 써본 기억이 없고요. 반대로 이렇게 정체감 유지 이론 같은 거는 뭐냐면, 저번에 했던 역할 이론하고 조금 비슷하고, 그 다음에 활동 이론하고도 좀 연동되는 게, 인간의 정체감이라는 것이 단순히 직업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를 통해서 유지가 된다고 해요. 그래서 직장에서 부장을 하다가 은퇴하신 분들이, 그분이 다른 가면이 많잖아. 주위에 동네 아저씨, 어떤 모임의 멤버, 조기축구회 회원, 그런 게 많잖아요. 그런 걸 통해서 역할의 정체감을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론이에요. 아까 정체감 위기 이론보다는 훨씬 더 보편성을 가지는데, 문제는 반대로 우리가 비자발적 은퇴가 잘린 거예요. 그 현상이나 굉장히 직업에 초점을 두신 어떤 워커홀릭 같으신 분들, 이런 분들을 설명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평생 일만 하시고 특히 기업의 오너들, 회사가 나오고 내가 회사다, 이런 분들, 이런 사람들을 설명하기에는 이 정체감 유지 이론이 좀 설명력이 좀 딸리죠. 네, 그렇죠. 목이 좀 아프네요. 사회적 와해 이론. 사회적 와해 이론은 조금 우리가 볼 필요가 있어요. 굉장히 큰 보편성을 가진 이론이라서 한번 여러분과 제가 좀 논의할 필요가 있는데, 이게 한번 좀 읽어볼게요. 좀 중요한 이론이라서. 사회적 혹은 심리적 문제가 있는 일부 노인들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그러니까 좀 아프거나 사회적 문제가 있는 노인들의 인식이 노인 전체 인식으로 환류된다는 거예요. 이게 보면 어떤 노인들이 사회활동을 하다보면 좀 늦춰지거나 좀 뒤떨어지는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엄마 아버지가 컴퓨터나 이런 거, 은행 업무나 이런 걸 잘 못하실 때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 속에서 어르신들이 준비가 좀 안 되어 있었으니까, 그래서 주변 사람들한테 묻거나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잘 못하거나. 우리는 너무 쉽고 단순하지만 잘 못하거나 그러면 사회 사람들이 이 사람한테 일종의 낙인을 찍어요. 되게 의존적이다. 엄마, 할머니, 할아버지는 이것도 못하고, 저 어르신들은 이렇게 단순한 거, 또 동사무소나 센터 와서 서류 하나 떼는 것도 못하신다고 이렇게 낙인을 찍고, 문제는 이 낙인이 받아들여 버리는 거예요. 노인 스스로도 점차 내가 나는 그래 무능해, 나는 할 수 없어, 사회에서 나 같은 사람은 의존적이야, 사회가 나를 다 해줘야 돼, 나 같은 인간은 할 수 없는 인간이, 그렇게 생각하게 만든다고.
그쵸. 저자가 이거 발음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뭐, 큐퍼인가? 큐퍼랑, 벤스턴인가? 뱅스턴인가? 뱅슨인가? 뱅슨? 뭐, 이렇게, 잘 모르겠어요. 이거를 사회적 와해 증후군, social breakdown syndrome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러니까, 사회복지에서 나온 신드롬 중에 하나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어떤 폭력 가정에서 살고 있는 여성들, 흔히 말해서 매 맞는 여성 증후군 같은, 그런 증후군과 비슷하게 사회적 와해 증후군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분명히 좀 뭐 교육을 좀 덜 받았거나 육체적으로 좀 모자라거나 뭐 퇴화됐거나 아니면 사회가 너무 빨리 변해가지고 적응을 못해서 도움을 요청하고 잘 이렇게 못하는데, 그걸 사회가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무능하다 그러고 의존적이라고 욕하고, 그걸 듣다 보니까 나중에는 자기는 당연히 그렇게 되는 인간인 줄 알아버리는 것. 그런 것들이 있죠. 굉장히 제가 그런 현실 상황을 싫어하는데, 그런 거잖아. 이 개념이 뭐랑 극명하게 반대가 되냐면, 이 사회적 와해 개념과 굉장히 극명하게 게 뭐냐면 셀프 에피카시, 효능감이에요. 효능감. 제가 그때도 첫째 시간인가 효능감 이야기했죠. 셀프 에피카시, 자아 효능감, 자기 효능감 같은 말이에요. 효능감이라는 게 뭐예요? 어떤 나의 조건과 환경과 상관없이 내가 할 수 있다는 거, I can do it, 내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효능감이죠. 반대로 이 소셜 사회적 와해 증후군은 못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낙인하고 너는 안 돼, 당신은 안 돼, 의존적이야, 당신은 뭐 냄새나, 불쾌해, 왜 이렇게 모자라지, 이런 말들이, 그것을 그러한 언어 정보들을, 이 정보가 옳은 정보도 아니에요. 심지어 틀린 정보, 나랑 관계도 없는 그런 일련의 정보들을 계속 이렇게 보다 보니까 나의 인식, 나의 마인드가 이 정보를 다르게, 그러니까 삐뚤하게 해석해서 받아들여 버리는 거야. 이거 받아들이면 안 되는데, 이런 정보는 왜 헛소리야, 집에 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거 그냥 받아들여 버리는 거예요. 이 잘못된 정보를 받아들여서 내가 정말 이렇게 이 X라고 말을 하면 내가 진짜 X처럼 되는 거예요. X나 X 다시 돼버리는 거예요. 굉장히 잘못된 패턴이죠. 굉장히 잘못된 패턴이에요. 봐요. 어떤 사람이 있을 때, 이게 지금 효능감과 똑같은 프로세스를 가지는데, 어떤 사람이 있을 때 효능감 S를 줘요. 이 사람과 상관없이 S를 줍니다. 칭찬을 하는 거예요. 잘할 수 있다고 격려를 하면, 그 사람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S- 내지 S2- 하다 못해 S랑 닮은 C라도 돼요. 이걸 우리 효능감 효과라고 그래요. 저는 이걸 효능감 샤워라고도 하기도 합니다. 이걸 통해서 어떤 이벤트를 도전하고, 이 이벤트라는 게 시험도 있고 어떤 사람 인간과의 관계, 두려움 극복 같은 이런 이벤트를 극복하고 나서는, 내가 역시 나야, 내가 될까, 나 같은 인간도 될까, 나 같은 이런 쩌리도 가능해, 이런 생각에서 나도 한번 해보고 싶네, 나도 되나, 나도 해도 되나, 나도 해, 나 했네, 할 수 있네. 나중쯤 되면 역시 나밖에 못해, 역시 나야. 이게 우리 효능감의 극화된 상황이죠. 근데 이게 그 낙인, 와해 같은 거는 마찬가지예요. 이 낙인 같은 것을 이렇게 하다 보면, 처음에는 무슨 소리야, 나는 그런 거 아닌데 하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가다 보면 내가 어떤 영역에서 실패할 때가 있잖아. 뭐 어르신들 넘어지기도 하고, 아니면 차를 잘못하기도 하고, 아니면 사기를 당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나의 노화나 이런 거에 전혀 상관없이 젊은 사람도 넘어지고, 젊은 사람도 사기 당하고, 젊은 사람도 일 잘 못하고 하잖아요. 근데 그냥 그걸 상관없이 어떤 이벤트를 겪고 나서, 역시 나는 안 되는가 봐, 나는 늙어서 이제 더 이상 못하는가 봐, 나는 사회에서 그래 안 되는 인간인가, 이렇게 생각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잘못된 악순환이죠. 악순환. 사회의 낙인, 그 낙인에 대해서 잘못된 정보인식, 어떤 실패의 경험, 자신에 대한 낙인감, 스스로의 낙인감, 그에 대한 부정적 모습, 다시 사회는 또 낙인, 흔히 말해서 악순환, 비셔스 서클 타는 거예요. 절대 해서는 안 되지만 이런 것들이 너무 흔히 일어난다, 우리 사회에서. 그리고 그런 것들을 부르는 이론이 사회적 와해 이론, 소셜 브레이크다운 티오리 같은 것들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런 이론가들이 주장을 하는 게,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깨야 된다. 악순환의 고리를 깨야 된다. 이것을 사회가 그들에게 유용한 존재, 유능한 존재로 인식, 즉 효능감을 증대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환경 만들어내고 어떤 부정적인 자기 낙인을 깨버려야 된다. 그래서 그런 다양한 건강 증진 프로그램이라든지 원조 프로그램, 사회 서비스 같은 것을 그들에게 제시를 함으로써 그들이 내가 사회에 불필요한 인간이고 의존적인 인간이 아니라는 걸 깨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제시를 하죠. 그래서 우리 사회의 어떤 노인 관련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아마 여러분들이 보면 저런 거 쓸데없이 왜 하지? 너무 당연한 거 아니야? 뭐 그냥 뭐 스마트폰 같은 거 그냥 뭐 하는 프로그램 복잡해서 굳이 왜 하지? 이런 이론들의 어떤 개입 방법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아주 단순한 것을 배움으로써 어르신들이 내가 아직도 할 수 있다는 거, 아직 내가 사회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주는 거죠. 그런 이론들이 그런 프로그램 속에 내재되어 있어요. 백그라운드로 내재되어 있습니다. 물론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론이라든지 역할 이론도 물론 그런 프로그램 내에 내재되어 있긴 하지만 궁극적인 어떤 철학에 보면 당신도 이 사회가 필요하는 한 명의 인간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술론 시간에 보면 어떤 사회복지 어떤 실천 기술의 영역이 보면 궁극적으로는 뭐 적응 단계에서부터 이런 사회적 기여 단계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 게 여기서도 다 깔려 있죠. 사회가 당신한테 단순히 뭐 주고 수의 입장이 아니라 당신도 하나의 어르신, 당신도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할 수 있다. You can do it. 할 수 있다. 그리고 하나의 사회 긍정적인 효과를 일으킬 수 있다. 뭐 노인 자원봉사 같은 프로그램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눈에서는 뭐 저게 뭐 그런 거 있잖아. 뭐 일자리 창출 프로그램 보면 뭐 대학 와서 이렇게 막 일자리 뭐 교통신호나 뭐 이런 거 해주시는 분들 보면 저거 굳이 왜 하나? 뭐 쓸데없이 뭐 다 알고 있는데 뭐 불필요하지 않은데 그런 눈으로 보시는 친구도 있는 거 알고 있는데 단순한 그런 게 아니라 어르신들한테 하나의 그런 브레이크다운 할 수 있는 그러니까 깨버리는 고리를 깨버리는 하나의 프로그램에서도 굉장히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과는 조금 다른 맥락도 많이 있습니다. 아시겠죠? 너무 부정적으로 그런 걸 안 보셨으면 좋겠어요. 노년초월 이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까 앞에서 했던 얘기가 조금 비슷한데 어떤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죽음에 다가가면서 나이가 점점 들면서 어느 시점에서 자기가 죽음에 다가간다는 느낌이 오잖아요. 이제 앞으로 몇 년 남았다, 몇십 년 남았다. 죽음에 대한 공포가 사라지고 인류 전체에 대한 관심이 가지는 거예요. 보통 어르신들이 뭐 보시는 뭐 환경에 대한 관심, 종교에 대한 관심, 뭐 이런 것들이요. 그러니까 나의 어떤 나의 것을 벗어나서 타인에 대한 이타성 같은 게 늘어나고 통합적인 관점, 나만이 아니라 분리된 게 아니라 우리 공동체, 우리 사회 같은 것들에 대한 이야기가 늘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물질적인 것보다는 정신에 관한 관점이 큰 거예요. 사실 우리가 이런 관점에서 노인 운동들, 그 집회 같은 것들 있잖아요. 뭐 그런 것들을 바라보면 조금 다르게 이해되기도 해요. 정치적 이런 관점을 빼고 어떤 왜 나이가 들어서 어르신들이 어떤 국가나 우리 사회 전체에 대해서 그런 많은 관심을 가질까라고 봤을 때 일종의 초월적 관점에서 나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문제, 그리고 우리의 문제가 정말 그러니까 나를 넘어서 내 한 몸 희생하고 죽는 것은 의미가 없고 전체 영역으로 나아가는 그런 생각들이 노년기 때 굉장히 많이 증가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드립니다. 사실 이제 노년 초월 이론은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죽음에 관한 연구와 굉장히 밀접한 이론이라서 제가 좀 많이 공부하고 있는 이론 중에 하나인데 재밌어요. 보다 보면. 사실 우리 나이 때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있죠. 뭐 돈도 벌어야 되고 집도 사야 되고 차도 몰고 싶고 뭐 여러 가지 갖고 싶고 하고 싶은 것도 많은데 과연 내 걸 다 포기하고 내가 아닌 우리 전체 사회, 지역사회, 국가, 전 지구적인 관점에서 이렇게 논의하고 하는 생각들이 과연 정말 나이가 들면 그런 생각이 들까라는 생각들이 들잖아요. 든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 아직 저도 잘 모르겠어요. 머리로는 이해가 가지만 마음으로는 이해가 가지 않는 이론 중에 하나입니다. 요 이론은 뭐냐면 조금
조금 이게 약간 어려울 수도 있는데, 이게 빨리 하다가 자, 이게 내 머리 관점에서 내 남은 시간을 얼마나 남았냐라고 생각하는 게 되게 중요한 이론이에요. 자, 만약에 내가 앞으로 살 날이 뭐 20년 더 남았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내 인생에서 어떤 새로운 형태의 네트워크라든지 만남이라든지 어떤 과업 같은 것을 하는데, 할 수 있지. 그냥 새로운 것을 얼마나 쉽게 도전할 수가 있어요. 그죠? 근데 내가 앞으로 2년, 1개월, 뭐 석 달 남았다고 생각하면 뭔가 새롭고 이런 걸 하고 싶지가 않는 거예요. 내 어떤 새로운 정보라든지 어떤 가치, 기술보다는 내가 이미 알고 있고 익숙한 것들에 대한 것을, 그죠? 남은 삶이 길지 않다는 자각을 하게 되면 나의 욕구를 잘 충족시킬 수 있는 관계를 선택하고 집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20년 남고 30년 남고 40년 남고 남으면 새로운 도전이야, 새로운 사람 만나고 해보겠죠, 여러분처럼. 근데 어르신들처럼 앞으로 살 날이 1년, 2년밖에 안 남은 어르신들이 정말 새로운 사람 만나고 할까? 안 할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오히려 익숙한 것, 익숙한 집, 익숙한 공간, 익숙한 무엇에서 나의 어떤 정서를 선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 정서적 선택 이론이라는 거예요. 우리 지난 시간에 AIP 이야기 했잖아요. AIP, Aging in Place. 내가 살고 있는 장소에서 계속 어떤 요양병원에 가지 않고 오래 살고 싶은 마음들이 사실 다 이런 사회 정서적 선택 이론과 일맥상통한 이론들입니다. 관점이에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거의 다 끝나가는데, 보상이 수반된 선택적 적정화 이론, 좀 많이 어렵죠? SOC 모델이라 그래요. 우리가 어떤 Model of Selective Optimization with Compensation, 그러니까 SOC 모델이라고 많이 하는데, 저기 그림이 좀 잘 보세요. 선택, 적정화, Selection, Optimization, Fail, Success, and Compensation, 요 도식을 따라간다고 합니다. 자, 선택을 해요. 사람이 어떤 선택을 한다는 거야. 뭐 좀 뭘 선택을 해야 한다 싶지? 그 다음에 적정을 한다는 거야. 뭘 적정화야? 뭘 또 보상해? 무슨 말인지 이러면 좀 이해가 잘 안 가요. 하나 예를 들어 볼까? 노화에 따라 적응 잠재력이 감소되고 적응하기 위해서, 제가 예를 들어서 어떤 피아니스트가 있다고 치자. 피아니스트가 젊은 시절에는 막 피아노 잘 치고 뭐 어떤 음악이라든 잘 하겠죠. 근데 나이가 들면서 이 근육이라든지 어떤 지각 능력이 떨어져서 잘 못할 거 아니에요. 그잖아?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선택을 하는 겁니다. 예전에는 뭐 모차르트, 베토벤, 뭐 라흐마니노프 이런 거 같지만, 근데 시간이 지나서 라흐마니노프는 너무 좀 힘들고 뭐 그냥 바흐 뭐 이렇게 어떤 좀 그나마 좀 치기 쉬운 걸로 선택을 하는 거예요. 선택적으로 제한을 하는 거죠. 사실적으로는 제한을 하는 거예요. 제한을 하고, 그리고 적정하는 거예요. 이게 모든 자원을 최적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발음을 한다 그랬을 때 예전에는 월요일에는 뭐 어디 사람 만나고, 화요일에는 뭐 하고, 수요일에 뭐 하고, 그 다음에 뭐 이틀만 피아노를 연습했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최적화시키는 거죠. 내가 예전에는 이틀만 피아노를 치더라도 충분히 연습해서 리사이클 했을 수, 콩쿠르 나올 수 있었는데, 이제는 딱 4일 사람을 안 만나는 거예요. 안 만나고 그거 할 시간만 최적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는 뭐 다양한 일을 10가지 했다면 10가지 중에 다 빼고 나의 어떤 목표를 위해, 삶의 목표를 위해서 이 최적화시켜 보는 겁니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 자원을 효율적 조절, 통제하는 걸 적정화라고 해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죠? 그리고 성공하게 되면 괜찮은 삶이에요. 뭐가 감소되고 변화되었지만, 예전에는 여러가지 음악을 많이 했지만 요즘은 뭐 한두 곡밖에, 뭐 한 음악가밖에 못하지만 그래도 음악가로서 피아니스트의 삶을 살 수가 있잖아. 근데 만약 실패를 해, 이렇게 하고도 실패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 보상 메커니즘을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패를 해. 예를 들어서 막 이렇게 하더라도, 피아니스트가 하더라도 그 음악을 뭐 좀 옛날보다 잘 못 치는 거야. 그래서 그럼 당연히 어떤 큰 대회나 어떤 콘서트를 못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떤 다른 도구 같은 거를 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내가 건반 치는 힘이 약하면 건반 치는 힘을 도와주게끔 하는 어떤 장치를 손에 단다거나, 아니면 그 곡을 원래는 2시간을 쳐야 되는데 2시간을 치는 게 아니라 1시간을 줄여가지고 음악회를 연다거나, 뭐 어떠한 형태든 이런 보상 메커니즘, 도구라든지 기재를 써서 보상 메커니즘을 하고 다시 이걸 따라서 가는 거죠. 다시 이렇게 보상을 통해서 다시 해보고 성공할 때까지, 이렇게 몇 번 할 때까지 바꾸가면서 요 삶을 살아가는 것, 요게 SOC 모델이 이야기를 하는 거고, SOC 모델이 굉장히 많이 씁니다. 다른 연구들에 비해서도. 궁극적으로는 효율적인 삶을 살게 하는 것, 효율적인 삶을, 자원이 떨어졌기에, 전체 자원이 100이라면 100이 50, 뭐 40 이래 떨어졌기에 원래는 100 가지고 X란 일을 할 수 있었는데, 이 줄어든 자원을 가지고 할 수 있는 X 말고 뭐 Y를 한다든지, 아니면 뭐 X2-를 한다든지, 그리고 이렇게 시도를 또 해봐요. 근데 항상 시도가 성공하는 건 아니잖아. 이게 만약에 X2-를 해야 되는데 실패를 해. 뭐 그때 뭐 Y, Z, 뭐 기억에 어떤 도움을 받아 다시 시도를 해보는 겁니다. 요게 SOC 모델의 기본 골격이에요. 어렵지 않죠? 자, 시간이 다 됐는데, 요거는 제가 다시 앞에 내용들 좀 다시 여기에 인터넷 사이트 보고 다시 정리를 해 놓은 겁니다. 여기 1이 빠졌네. 여기 1이에요. 여기에 1 됐어요. 제가 PPT에서는 이렇게 다시 맞춰 놓을게요. 이렇게 정리를 다 해놨습니다. 이제 이론 다 끝났어요. 다 끝났고, 여러분이 보시고 내용 다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오늘 그 심리 영역, 심리 이론을 좀 많이 논의해봤고, 좀 어려운 이론도 있고, 여러분들이 어떤 심리학 백그라운드나 어떤 인간 인지 이런 영역이 좀 안 익숙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가 좀 안 와닿을 수도 있고, 선생님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라는 부분도 있지만, 모르시면 찾아보시면 됩니다. 예, 이 수업 말고도 구글이나 네이버나 뭐 유튜브에 찾아보시면 되게 많이 나와요. 예, 저도 그런 이유 거기서 많이 차용해서 따와서 수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모르시면 그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오늘 이 정도로 수업하도록 하고, 4주차에서는 또 새로운 재밌는 내용 또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마 4주차에서는 노인 문제, 뭐 실천 요런 이야기 좀 이야기를 할까요? 또 요런 거 할 테니까 다음 시간까지 항상 건강히 지내기를 바래요. 그러면 오늘 수업 이만 하겠습니다. 모두 즐거운 하루 되시길. 안녕.